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아버지, 그가 선택한 건 절망이 아니라 손에 쥔 연장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부활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 집에서 나가는 날, 나는 신발끈도 다 못 묶고 쫓겨났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돌봐줄 수 없다고 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뒷문으로 조용히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이름 석자보다 짐이라는 말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하루 세끼 중 어느 하나. 당연히 얻어먹지 못하는 인생이었죠. 마당 쓸고 음식물 버리고 설거지까지 마치고도 눈치 보며 앉아있던 자리. 그게 제 마지막 가족 밥상이었습니다. 내가 모은 돈은 이미 오래전에 나갔습니다. 큰애가 가게 차릴 때 보탰고 작은애는 결혼할 때 집 사라고 밀어줬습니다. 남은 건 옷 몇 벌과 어디에도 이름 없는 휴대폰 하나였죠.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집안엔 기척 하나 없었고 나는 거실에 혼자 서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말했죠. 다음 달부터 요양원 상담 시작할 거라고. 아들은 옆에 있었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내가 불편하다는 말, 그동안 묵혀뒀던 불만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었다는 걸요. 다툴 힘도 없었습니다. 괜히 큰 소리 한 번 내면 그게 또 폭력이 된다더군요.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남겨진 서랍을 열어 지갑 하나, 손톱깎이 하나 챙겼습니다. 마당을 나설 때 나는 2번 뒤돌아봤습니다. 한 번은 기억 때문이고 또 한 번은 정말 이게 끝인가 싶어서였죠. 길에 나와 보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전화할 사람도 머물 집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 입안에 넣고 삼켰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앉아 나는 주머니를 뒤졌고 겨우 꺼낸 지폐 한 장으로 뜨거운 캔커피 하나를 샀습니다. 입을 대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뜨거워서가 아니라 이게 내가 가진 마지막 온기였거든요.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나이 들어 부모는 자식에게 의지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나는 지금 자식한테 버림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게 의지의 끝이라면 나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공원에서 잠들었습니다. 이불 대신 바람이, 베개 대신 돌벤치가 내게 말해줬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 이야기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된 내 인생의 기록입니다. 죽으라는 말은 없었지만 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서럽더군요. 누군가가 나를 완전히 지운 채로 앞날을 논의했다는 게 말입니다. 캔커피를 마시고도 입에 남은 씁쓸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버려진 신문지처럼 나도 그렇게 접히고 싶던 그 밤, 오래전 함께 일했던 친구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 작은 공업사를 했습니다. 고물 냄새 진동하는 뒷골목에 낡은 간판 하나 걸린 곳이었죠. 몇 번이나 말했었습니다. 힘들어지면 거기 와서 쉰다고.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를 기억한 건 아니었고 그저 손발이 그 길을 알아서 걷더군요. 낮은 철문 앞에 도착했을 땐 벌써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문은 녹슬어 있었고 간판은 떨어져 나가 글자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안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름 묻은 나무 바닥, 덜컹거리던 쇠바퀴 소리, 무겁게 돌아가는 스패너 감촉까지. 문을 밀어보니 잠기지 않은 상태였고 안은 오래 비워져 있었는지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밤을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다시 손에 연장을 쥐었습니다. 처음엔 버려진 부품 몇 개를 닦았고
다음 날은 풀어진 고정쇠를 조였고, 그 다음 날은 오래된 라디오를 고쳤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지만, 내 손은 여전히 기억을 품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 문 앞에 누가 우유를 놓고 갔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지만,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비슷한 시간에 흰 종이백이 놓였어요. 거기엔 식빵 2조각과 유통기한 지난 바나나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한없이 고마운 생존 신호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 아직도 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며칠 후엔 동네 아주머니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지퍼가 고장났다며 혹시 고칠 수 있겠냐고 물었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했습니다. 소문이 났다고요. 이 골목에 묘한 손을 가진 노인이 있다고. 그날 나는 처음으로 공업사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연장들을 천천히 닫고 낡은 의자를 밖으로 꺼냈습니다. 바람이 불자 먼지가 훅 날아갔고 오래된 간판 자리에 햇살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 살자고요. 죽으라는 말 대신 내가 나에게 살라고 말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걸까?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내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자식들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고 그저 공업사 문을 열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익숙한 연장을 꺼내는 순간 문 쪽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죠. 큰애였습니다. 그 옆엔 며느리가 있었고 표정은 읽기 힘들 만큼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색한 정적만 흐르는 가운데 큰애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들여다보니 진명의 정리 서류와 소액의 돈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 봉투를 다시 밀었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사과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원한 건 지금처럼 갑작스러운 미안함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에 단 한 번이라도 내 안부를 물어주는 마음이었거든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애는 한참을 망설이다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모시겠다고요. 이런 데 계실 분이 아니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내가 이곳에서 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들은 결국 돌아섰고 나는 다시 작업대 앞으로 갔습니다. 그 손에는 아까 정리하던 낡은 자전거 안장이 있었고 그 위에 묻은 먼지를 천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공업사 문 앞에 조그만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주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한참을 쳐다보다 나는 그 쪽지를 조용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게 미움도 용서도 아닌 그저 내 하루의 일부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쪽지를 꺼내어 다시 들여다보며 작업일지를 적었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정말 궁금해하면 그땐 나도 말을 꺼내볼 수 있을 거라고 혼잣말처럼 적어두었습니다. 요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공업사 문을 두드립니다. 작은 리모컨 수리, 고장난 전등, 찢어진 장갑 하나까지. 그들이 내게 들고 오는 건 물건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받습니다. 듣고 고치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고장난 줄 알았던 내 마음이 작은 손 하나에 움직였습니다. 그건 그 어떤 사과보다 깊었고 그 어떤 돈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전 문 앞에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쯤 돼 보였고
손에는 리모컨 하나를 쥐고 있었어요. 조금은 겁먹은 얼굴로. 망설이다 말도 없이 그것을 내밀었죠. 나는 천천히 받아들고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묻기도 전에 아이의 눈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말을 아끼던 그 애는 잠시 뒤에야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여기 온 적 있다고. 그날 집에선 아무도 웃지 않았다고.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리모컨 뒷면을 조심스럽게 열었고 녹슨 배터리를 꺼내 천으로 닦았습니다. 그 과정이 마치 내 안에 굳은 마음을 다듬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작업이 끝나자 그 아이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책가방을 들고 뛰어가며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눈동자엔 의미를 알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지만 그 무게만큼 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가끔 공업사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간단한 고장난 장난감을 들고 오기도 했고 가끔은 말없이 들어와 내 옆에 앉기도 했습니다. 나는 묻지 않았고 그 아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공간을 함께 견디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은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 눈빛은 다급했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무작정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말없이 손을 들어 괜찮다고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눈을 피했습니다. 나를 정면으로 보지 못한 채 천천히 돌아서 나갔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부모 허락 받고 오라고요. 그리고 그날 작업 일지 옆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붙였어요. 조심해서 와라.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안엔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나는 그 아이가 오면 작업복 앞주머니를 정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 하다가도 작은 사탕 하나쯤은 꺼낼 수 있게 조심스럽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오기 전과 후 공업사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내 작업대엔 이젠 수리 중인 기계들 사이에 아이의 흔적이 살짝 묻어 있습니다. 그게 낯설지 않다는 사실이 내게는 가장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다시 여겨진다는 것, 그건 잃어버린 내 이름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은 안 쓰면 망가지고 물건도 안 쓰면 고장납니다. 그걸 제일 잘 아는 내가 한동안 아무 일도 안 하며 버티던 시절이 있었단 게 지금은 좀 부끄럽습니다. 요즘 공업사엔 이름 없는 물건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브랜드도 없고 비싸지도 않은 고물들. 그러나 그걸 들고 오는 사람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진지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구불구불한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 한 분이 낡은 손목 시계를 쥐고 오셨습니다. 손목은 이미 시계보다 가늘었고 유리창은 금이 가 있었으며 시침과 분침은 엇갈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시계를 조심스레 받았습니다. 배터리를 갈고 줄을 다시 조이고 뒷면에 묻은 이름 없는 스티커를 떼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오래전 날짜가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1987년. 무언가가 잠깐 가슴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어르신은 수리를 마치고 시계를 다시 받는 순간 그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 계셨습니다. 시계를 다시 찬 손목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계셨고 그러다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이건 돌아가신 남편이 선물했던 거라고. 아직도 그때 손맛이 살아있는 것 같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계줄을 한 번 더 조여드렸고 그 손목이 너무 가늘어 살짝 헝겊 하나를 덧대드렸습니다. 그분은 나가시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괜히 눈을 마주치면 내 안에 무언가가 흘러넘칠 것 같았거든요. 그 이후로 이상하게도 비슷한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고치자니 망설여지는 것들을
손에 쥐고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무 단추 하나 떨어진 카디건, 바퀴 빠진 쇼핑카트, 바느질 자국 남은 인형까지. 그들은 이 물건이 살 수 있을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손때와 기억을 다시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그 기억을 고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업사 한쪽 벽면엔 작은 메모지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다 고친 물건들, 찾으러 오지 않은 사람들, 수리비 대신 두고 간 사탕이나 과자 포장지. 그걸 볼 때마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이 동네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다시 보이는구나. 그날 밤 작업복을 벗으며 주머니 속에서 낡은 자전거 핸들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며칠 전 어느 꼬마가 고쳐달라며 맡겼던 그 물건. 나는 웃으며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번호도 없지만 그 안에 나를 기억하는 작은 손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고개를 끄덕여주는 날이 진짜 오더군요. 그날도 평소처럼 작업대 위에서 낡은 손목 시계를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숫자판 안쪽에 이물질이 껴 있었고 초침은 종종 멈춰 있었어요. 돋보기를 낀 채 집중하고 있을 때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업사 문 앞에 노란 조끼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자체 어르신 지원센터 소속이라며 동네 마을 신문에서 작은 기사 하나를 봤다고 했습니다. 혼자 일하시는 어르신 중 공간이 있는 분을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자 쓰는 이곳에 누군가를 더 들인다는 것,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간단한 손기술 교육을 열 수 있겠냐고요. 수강료도 필요 없고 그냥 공간만 조금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작업복을 정리해 작은 거리대를 만들었고 어지럽던 연장을 싹 정리해 작업대를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 공업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활기차게 들렸습니다. 5명쯤 되는 어르신들이 가방 하나씩 들고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안경이 내려앉았고 누군가는 무릎이 불편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드라이버 잡는 법을 알려주었고 낡은 손전등을 분해해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던 손들이 조금씩 정확한 위치를 찾기 시작했고 작업대 위엔 작지만 또렷한 성취감이 쌓였습니다. 그날 이후 공업사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수요일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작업대 옆 벽엔 어르신들이 만든 작은 공구함이 하나씩 붙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공간이 이제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천천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이 공간이 생기고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동안의 외로움이 허물처럼 벗겨지는 걸 느꼈습니다. 공업사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드나들었고 작업대에는 기억들이 쌓였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고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곳이 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기사에 썼답니다. 인터넷에도 떠 있다면서 그걸 캡처해 보여주는데 나는 그만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버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지역 소식지에 작은 수리공방, 마을의 온기를 만들다 라는 제목이 붙었다고 했습니다. 기사엔 내 얼굴 대신 공방 외관과 작업대 사진이 실렸고 그 아래엔 내가 했던 말이 짧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삶은 버티는 게 아니라 손을 다시 움직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그 기사를 처음 본 사람은 수리 배우던 어르신 중 한 분이었습니다. 자식이 알려줬다고 신나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한사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괜히 사람들이 몰려들면 내 삶의 균형이 흔들릴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기사 이후 동네 작은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 수업 활동 중 진짜 손기술 현장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연락해왔고 나는 조심스럽게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날 공업사문 앞에 초등학생 6명이 섰습니다. 눈은 반짝였고 손은 들뜬 듯 설렜습니다. 나는 당황하지 않으려 전날 밤까지 작업대를 정리했고 마른 걸레로 창문을 2번이나 닦았습니다. 수업은 길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나사 돌리기, 고무줄로 움직이는 구조 설명,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 이름을 새긴 열쇠고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손에 들고 뛰며 돌아갔습니다. 한 아이가 나갈 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나중에 이런 공방 열고 싶다고요. 그 말이 내 안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살아보려고 연 연장이 누군가의 미래를 꿈꾸게 했다니 놀랍고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구청에서 작은 연락이 왔습니다. 마을 생활기록 영상에 공방을 소개해도 되겠냐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촬영팀이 다녀간 그 주말 이웃가게 주인이 나를 처음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공방 어르신, 이거 좀 봐달라고요. 나는 그 호칭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 이름보다 이 공간의 주인으로 불리는 게 자연스럽고도 편안해졌다는 걸 그 순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공업사 바깥에도 내 자리가 생기고 있다는 걸 나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멀어졌던 거였습니다. 이제 와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인생에 다시 돌아왔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선명하게 존재합니다. 공방 한쪽엔 조그마한 칠판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수업 시간, 작업 순서, 누가 뭘 맡았는지 적는 단순한 판이지만 그 위엔 누가 적었는지도 모를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고치는 곳이 아니라 살아나는 곳이다. 그 문장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 내가 만든 공간이 그렇게 불렸다는 것이 참 벅차고도 고마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누가 오지 않더라도 아침 공기를 들이고 작업대를 닦고 스패너 하나하나를 손에 쥐어보는 일. 그게 나에겐 기도이자 순결이었습니다. 며칠 전엔 예전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 앞에 서 있다가 손에 들고 있던 고장난 전기밥솥을 조용히 내려두고 갔습니다. 나는 그 물건을 받아 분해하고 고치고 마지막에 뚜껑 손잡이까지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상자에 넣고 포장지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잘 작동합니다. 다음번엔 사람도 함께 고쳐보세요. 그 이후로 그 집에서 또 연락이 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용서를 기다리지도 누구의 평가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공방은 매주 수요일마다 북적입니다. 연장이 오가고 웃음이 번지고 작은 잔소리까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고요하게 중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주가 다시 공방을 찾았습니다. 조금 자란 키에 표정은 어른스러워졌지만 손엔 여전히 고장난 장난감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고장나지 않게 쓰는 법도 배워야 한다고요.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누군가의 내일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걸요. 나는 이제 고치는 사람입니다. 고장난 물건을, 흐트러진 관계를, 무너졌던 나 자신을 하나씩 다시 맞춰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누구도 대신해주지 못할
내 손으로 만든 인생입니다. 고장난 건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그걸 하나하나 다시 고쳤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가 만든 이 작은 공간에 놓아주고 가세요.